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시죠.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예산 정국이 순탄하게 흘러갔던 기억이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부 예산안을 14조 5천억을 삭감을 하겠다, 뭐 이런 견해를 내서 벌써부터 이번 역시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려서 연말 예산 정국이 쉽지 않겠구나,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김정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예산안 당연히 가시밭길이어야 되고 싹밭 싸움을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 혈세,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낸 세금으로 지금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 제대로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또 잘못된 예산들은 삭감을 하는 것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경 500조입니다. 500조. 네. 완전 슈퍼 예산인데요. 네. 513조인데 저희가 2011년에 300조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400조였어요. 6년이 걸렸습니다. 100조 증에 가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400조에서 500조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돈을 펑펑 써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써대는 내용은 어떠냐? 보면은 그 안에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그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선심성 예산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청년들에게 빚을 정말 떠넘기는 그런 예산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 철저히 그 심사를 하겠고 또 500조는 넘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14조, 물론 이게 뭐 무작위로 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아직 디테일한 거는 또 심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삭감할 내용을 보니 한 14조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적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데 지금 19년에 한 33조 발행했는데 이번 20년에 올해는 60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대비 이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적자 국채 비율이 11%나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데요. 소위 말하면 이제 빚내서 살림을 살겠다는 그런 거라서 저희가 꼼꼼하게 예산 심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삭감할 것은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세금 일자리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한 25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해고 강사들이 있어요, 대학에. 거기에 네. 월 44만 원을 준다든지 아니면 고등학생들한테 취업 여부하고 상관없이 매월 60만 원씩 실습 참가비를 주게 됩니다. 이런 예산도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런 예산을 유시해서 정말 미래의 한탕주의를 한번 쓰고 네. 마는 예산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와 관련 없는 단기 알바 일자리는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의 견해는 이제 불필요한 씀씀이들이 너무 많고 이 얘기만 300조에서 500조까지 예산이 넘어오는데 걸렸던 시간들을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라는 또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이 어떤 의미의 예산안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하방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더 특히나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 더 힘든 상황입니다. 좀 여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이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좀 개선해야 되고요. 미래 성장 동력들을 확충하는 예산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를 위해서 IMF나 OECD 같은 경우도 한국은 재정의 여력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이런 것들 대비하라는 게 국제 기구들의 좀 권고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늘어나는 예산을 보면 주로 어디에 쓰냐면요, 이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자립화하는 겁니다. 일본에 의존해왔던 것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기술 독립을 하는 것이고요,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공고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 편의라든지 안전, 건강 증진에 지금 중점 투자하게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513조 5천억이라는 예산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뭔가 부족한 게 더 증액할 수도 있고 예. 과한 게 있으면 저는 삭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연도별로 예산안이 오면 한 1% 정도를 삭감을 하고 의원들이 또 증액을 해서 했던 게 관례였거든요. 예. 그런데 513조 5천억 예산안에서 14조 5천억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무작정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500조라는 거를 없애고 499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연말 이 예산 국회가 정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예산안을 충분히 심사해서 이건 필요하니까 증액하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삭감합시다.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숫자를 정해야지 또 목표치를 정해놓고 삭감하자라 그러면은 그 한국당에 있는 의원님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원내대표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네.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삭감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얼마나 모순되냐면요. 지난주까지 8개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마쳤거든요. 네. 8조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의원들 모두가 513조 5천억 예산도 부족해서 자기 지역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더 증액하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기준이라든지 없이 정쟁만을 위해서 또다시 예산안은 무조건 499조에 맞춰야 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예산안 심사를 충분히 국회에서 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는 것이 맞지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이건 또다시 예산 국회가 정쟁으로 되고 또다시 우리 국민들께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무조건 499조, 500조 아니라는 밑으로 거죠. 네, 그건 떨어뜨리려다는 지적이신데 그런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원내대표가 명령한다고 뭐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명령하면 일괄적으로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은 국가 살림이기도 하지만 모든 자기 지역의 사업들과 다 연계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름 기준을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특히나 예를 들어 소부장 아까 말씀하신 소재 부품 장비 사업 이런 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저희 네. 상임위에서도 다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거기는 한 2조 정도 드는데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혁신 산업들의 돈을 투자하는 거는 이거는 여야가 나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일자리를 아직도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착각.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들어야 될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예산을 퍼붓는 거 이런 걸 좀 반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들 뭐 20만원, 25만원을 올리는 거라든지 기준도 없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왔다 그러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일단은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와도 사실 예결위에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국회는 예산은 감액의 권한은 있지만 증액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필요한 사업을 감액하는 데 아마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리고 예산안만큼은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계속 논의는 하지만 논의는 해서 이견은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조정 가능하다고 보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야당이 제시한 거를 오케이 하지 않으면 그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또 살림살이를 위해서 아마 여야가 잘 협조해서 네.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정부와 의견 조율을 해서 증액할 건 증액하고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일이나 또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선심성 쪽지 예산 이런 것들이 워낙 관례처럼 많이 되풀이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20대 국회 마지막은 좀 되풀이하지 않기를 그런 바람이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굉장히 큰데요. 그런 바람과는 달리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김재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김재현 의원의 발언 문제로 이 가장 중요한 예결위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는
일단은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봐서는 어쨌든 그 김재훈 의원이 어제 이제 그 예결 소위 시작하기 전에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김재훈 의원의 발언 대단히 부적절했죠. 우리 모두 이렇게 덕담으로 장수하시라 오래 사시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택시 기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아유 기사님 이건 또 과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나무랬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우스갯소리라고 당원들 행사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그게 우스갯소리입니까? 저는 그게 우스갯소리라 생각하지 않고요. 네. 폐륜적 발언이라 생각하고 본인이 그 발언을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정말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렇게 폐륜적 발언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술 취해가지고 실수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추경 심사 과정 때도 음주 추경 심사했다고 아주 난리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기자들 앞에서 막 술 취해가지고 건들건들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화면에 다 잡혀서 국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세금 도둑이라는 그런 망언도 했었고요. 정말 삼선 의원 정도 되시면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하고 좀 더 좀 이렇게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언제부터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런 망언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이런 패륜적 발언이 일상화돼 버린 게 한국당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황교안 대표가 정말 일벌백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제대로 일벌백계 한 적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여 투쟁을 높인 사람들에게 공천에 대해서 뭔가 뭐 후하게 해준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공천에서 오히려 우대받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선진화법 위반해가지고 다 지금 범죄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가산점 준다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게 한국당의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막말이라든지 망언이라든지 폐륜적 발언들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게 한국당의 당대표, 원내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네. 정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국당이 국민들의 신뢰받으려면 일벌백계 하십시오. 네. 정말 예결위원장 사퇴시키고 다른 분을 올렸을 때 한국당이 정말 이런 막말, 폐륜적 발언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고 정말 확실히 선을 긋는구나 보여주지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조장한다고 저는 국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불편한 얘기죠. 그 남이 한 얘기를 옮겼어요. 택시 기사님이 하신 얘기를 옮겼는데 그 말이 이제 죽음과 관련되니까 좀 불편하게 들리고 그래서 유감 표명하면서 다시 시작이 됐어요. 다행인데요. 근데 거기서 아까 택시 기사를 나무라라 그러는데 택시 기사 나무라면은 김재현 의원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택시 기사 열받아가지고. 예. 요즘 이해찬 대표가 그랬습니다. 나 대통령 10번 이상 더 만들겠다. 그리고 내 생전에는 정권 바뀐 일 없을 거다. 굉장히 오만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은 택시 기사가 열받아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을 김재원 의원이 옮겼는데 그게 불편하다면 사과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김재원 의원이 한 말이냐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열받아서 하겠습니까? 지금 택시 뭐 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타다와의 또 그런 갈등도 있지만 지금 바닥에 있는 소상공인들 택시 뭐 너무나 힘듭니다. 택배 기사들 생활 전선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경제 다 망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대통령 10번 더 한다 그러죠. 내 생전에는 바뀌는 일 없다 그러죠. 이러니까 열받아서 택시 기사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용 참사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청와대가 어떻습니까? 대통령부터 아무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반 돌아서면서 지금 최근에 여러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도 뭐라 그랬습니까? 뭐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죠. 어제 대변인이 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곳간에 작물을 쌓아두면 썩으니 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도대체 국민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국민들의 아픔이나 힘듦을 전혀 무관심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화자찬하고 궤변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저는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택시 기사가 한 말, 그 말은 택시 기사들의 심정, 또 우리 소상공인들, 대한민국의 중산층 그리고 정말 평범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니까요. 그나마 김재원 의원 입을 통해서 많이 순화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온 거지. 이런 그 꾸지람이나 막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펀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제시한 보수 대통합이 원래 그렸던 그림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 답이 나오듯이 이렇게 명쾌한 해답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안철수라는 변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은 뭐 외국에 미국에 체류 중인데 안철수 변수가 결국은 이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 뭐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냐. 뭐 지금 안철수 대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측들이 많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인의 그 힘이 크게 좌우된다. 물론 일시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유승민과 하느냐, 안철수와 하느냐, 또 우공당은 어쩔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길이 험하고 좀 난관이 많지만 종국에 가서는 결국은 이번 정권이 실패한 이런 실패한 또는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뒤로는 부도덕과 불공정한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반문연대로 저는 다 모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가는 그 길은 당연히 가시밭 길이겠죠. 네. 많은 칼라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근데 뭐 당연히 안철수 그 전 대표도 당연히 큰 또 정치인이고 대선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큰 역할을 또 하실 거라고 보고요. 큰 틀에서는 결국은 그 반문연대라는 그 틀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한 방향을 걷는 것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라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심판하려는 소위 말하면 야권 세력들과 이제 여기서 야권이라면 한국당을 비롯한 이제 한 반문연대를 형성하려는 세력을 말할 때 이것과 함께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의 걸어온 길을 비춰봤을 때 절대 문재인 정권과 함께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또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같은 힘을 모았었고 또 민주당과의 또 공동 대표를 당을 또 이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김한길 대표와 이런 그랬었죠. 상황에서 네. 보면 지금의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결국 보수 통합의 어떤 그 영역 안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 당 시선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의 뭐 시각을 말씀드려 보면은 저는 뭐 이렇게 안철수 대표의 합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변수일지 리스크일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네. 이 한국당과의 통합에 총선 전에 통합에 함께하는 게 결국 도움이 될까요? 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안철수 대표의 최종적인 목적은 대권에 출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한국당에 가가지고 만약에 총선에 참패하게 된다면은 본인에게 다음 스텝은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한국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본인이 등장했을 때 그 보수 쪽에서 가치가 더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전에 안철수 대표가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낮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는 총선까지는 지켜보고 그 이후에 한국당이 정말 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보수의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보수 통합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게 명분이 없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유승민 대표와 황교안 대표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혁에서 통합 추진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헌법을 위반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했습니다.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겨울 내내 촛불혁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적어도 이렇게 헌법적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 혹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덮고 가자고 하는 세력과 함께 했을 때 저는 유승민이나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뭔가 이 보수에서도 개혁적인 이미지가 저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에 찬성했던 그 입장을 뒤집고 그리고 묻어버리자고 하는 것은 결국 태극기 부대 극우 보수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투항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 정치가 아니라 네. 정말 구태 정치이고 야합 정치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 한국당을 선택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당이 사는 길은 이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 뭘 반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보수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고 이렇게 통합하자고 해야지 저는 의미 있는 그나마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네. 잠깐 시간이 되면 네. 하고요. 뭐 아까 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뭘 하는 건 절대 힘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하려는 통합은 가장 큰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 정권, 실패한 문 정권에 대해서 문 정권에 실망한 모든 세력, 제 세력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대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문연대가 저는 반드시 총선 전에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속도는 지금은 서서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점점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 탄핵에 찬성이다 반대다 이거는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민주당은 제일 두려운 것이 탄핵을 불문에 붙이고 정말 반문연대로 큰 집을 지어서 모든 제세력이 모여서 문정권의 실정을 국민들과 함께 심판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힘이 세질 때를 저는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네. 지금 어제 오신환 대표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또 대표하고 계속 소통도 하고 있고 아마 11월 말 12월 정도에는 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청와대 참모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전 현직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얼마나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이냐. 일각에서는 뭐 구체적인 이름과 구체적인 뭐 장소, 지역까지 나오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쓴소리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들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하면서 광폭 행보라는 또 표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뭐 과거에 김경수 지사와 또 이재명 지사의 또 이렇게 모임을 또 주선하면서 이런 과정들도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원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립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아마 20대 국회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답답해 하십니다. 또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아마 대통령 촛불혁명 이후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대통령 선거에 연이어서 아마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으면은 아마 이 국회의 지형도 아마 이 촛불혁명에서 요구했던 과제들, 개혁 과제들 다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의석수가 배분이 됐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국당이 여전히 막강한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될 국민적인 개혁 과제들이 번번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정말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정쟁이 많았고 보이콧이 많았던 게 20대 국회였고 그럼으로써 20대 국회가 해야 될 온갖 이 제도적인 법을 통해서 해야 될 개혁과제를 다 막혔던 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이런 개혁과제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 구성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당의 승리가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고 있던 청와대 참모들이 험지에 가서 한국당과 싸워서 한 석이라도 가져온다라면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여당이 해야 될 모든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큰 저는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어 있고 능력 있는 청와대 참모들이나 내각이 총선에 나오는 것은 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반드시 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좀 의석수를 모아주셔서 우리 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개혁 과제들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 전현직 참모들이 많이 선거를 뛰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가 된다면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상황들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네. 사실 청와대에서 일하신 분들은 나름대로는 혜택 특혜를 보는 거거든요. 별을 다는 겁니다. 네. 나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했어. 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열심히 험지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4년 동안 나름대로 지역을 가꾸고 땀을 흘린 우리 강병원 의원님처럼 네. 저희가 그 지역에 삽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네. 민주당이시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경선을 하겠다?
이거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또 다른 특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뭐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사에서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원 경선이면 니네는 오랫동안 당원하고 서로 스킨십도 했으니 우리가 더 손해지 않느냐라는 또 볼멘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분대로 또 현역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양정철 민주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총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안에 그 지역에서 짜그락빠그락 소리가 나니까 지금 단호하게 네. 대통령 덕볼 생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이번에 왜 양정철 원장이 이렇게 단호하게 하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당, 새누리당이죠. 4년 전에 새누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양정철 원장이 거의 모든 아까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셨는데 모든 지금 실세입니다, 실세. 우리 그 당시에 뭐 친박 간별사라고 있었죠. 네. 거의 친문 간별사 같아요. 친문 간별사. 친문 간별사로서 자기가 제대로 전체로 판을 짜고 싶은데 그래서 한국당을 꼭 이기고 싶은데 다수당이 되고 싶은데 청와대에서 나온다 그러죠. 현역 의원들과 갈등이 생기죠. 내부 싸움이 벌어지죠. 친문 비문끼리 싸우죠. 이러면 본인 소위 말 계획이 좀 어긋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국당, 새누리당을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 전투를 하면은요 막기 정말 어렵습니다. 나가겠다는데 뭔 재주로 막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소위 말 안에 내분이 분란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이해찬 대표가 누르고 눌렀지만 네. 이제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반문, 친문, 비문, 반문은 아예 원천 제거되겠죠. 그래서 그 싸움이 본격화되지 않느냐 생각을 들고요. 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 경쟁하는 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저희도 강병원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국민한테 다가가는 정책으로 반드시 다수당이 되어야만이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승리를 위해서는 저희는 단결하고 상대는 좀 분열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그 분열의 조짐이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평행선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 평행선, 국회 평행선입니다. 오늘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랑 회동을 했는데 12월 3일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부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물론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라는 강경 입장도 보였습니다. 반면에 또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의석수에 대한 양당의 갈등도 굉장히 큽니다. 저는 12월 3일을 전후해서 과연 국회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지 벌써부터 좀 겁이 납니다. 이 상황들,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떤 다짐을 또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아까 사회자께서 문희상 의장께서 12월 3일 이후에 선거법 관련 법안 그리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부의하겠다고 부의가 아니라 부의는 했고 부의. 상정을 하겠다고. 상정입니다. 부의와 상정이 틀리고 이 상정을 한다는 얘기는 표결에 들어간다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하시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사법개혁과 이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개혁의 의지가 모여져서 여야 사당이 정말 힘겹게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당은 그 국회 선진화법을 본인들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면서까지 폭력 사태로 이걸 막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일절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고요. 검찰 수사에서도 이제서야 조금씩 나경원 대표가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황교안 대표는 소환 대상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나가가지고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가 그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께서 오늘 이런 법안들을 12월 3일 이후에 상정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법들이 통과되기 위해서 한 20여일 남았는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국당의 선거법에 대해서 함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300명을 270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네. 정말 협상에 진전이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한국당은 이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이 사법개혁에 동참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이 여야 사당 간에 논의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도입하자라고 했던 네. 애초 한국당도 합의했던 이 취지에 맞게끔 네. 협상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서 네.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마지막 협상안 만드는 데 동참해 주는 것이 12월 3일 이후 외톨이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재 의원께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뭐 국민들이 지난 올 여름 4월 이후에 이게 만약에 국민들이 잘했다, 정말 좋은 법안이다. 이랬으면 제정신 가진 의원들이 뭐하러 그렇게 들어눕고 국민들과 함께 길거리 쏟아지고 그랬겠습니까? 네. 이 법 자체는 정말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악법일 뿐만이 아니라 아예 존재가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법입니다. 뭐 선거법은 다 아시겠지만 그 게임의 룰입니다. 모든 당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합의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영원히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 지역구에서 다수당이 과반을 얻는다 하더라도 비례를 한 석도 주지 않음으로써 뭐 대부분 정의당에 줌으로써 우리 야당이 진정한 50% 이상의 과반수를 얻는 야당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 법이고 아주 악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논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그 팩트를 좀 체크해드려야 되는데 270석 저희가 주장을 했고 10% 줄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와 그 지역구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를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한 번도 저희 한국당을 논의의 장으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불러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장관께서도 이것은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그랬고 또 아시겠지만 사법개혁, 공수처법은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검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검찰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해야죠. 예. 그리고 이 모든 이 법들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정말 태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법만큼은 절대로 저희가 저지를 하는 게 저희가 야당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좀 저지를 하고 만약에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수정이 된다면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을 가고요. 공수처 사법개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그 조정하는 법은 저희가 같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수처법은 저희는 뭐 절대 반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